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봐. 자꾸 봐. 김윤석 교수님은 살이 안 찌시는 체질이신가요? 아유, 저도 쪘어요, 아내가. 이렇게 속살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더 말랐었어요. 그래요? 그때 되게 마르지 않았었나? 그때 20년 전에. 그렇죠, 20년 전에. 실제로 상가에 이렇게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확정일자를 거의 잘 안 받으세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쓸 때 한 사람이 이제 그 임차인으로 계약을 쓴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하고 두 사람 이름을 다 공동으로, 넣어서 공동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2명이면 못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름이 2명이면 확정일자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 보증 관계가 이제 네, 명확하지 않은 보증금을 거니까. 네, 누가 얼마를 그럴 수 넣는지 있겠다. 몰라서 일단은 그 세무서의 담당자분이 이름이 2명이지만 내가 날짜를 찍어는 주겠다. 근데 이제 한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던 차에 김종훈 교수님이 이제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으니 내가 거기에 물어본 다음에 답을 주시겠다. 거기서 답을 받고 주시기는 네. 그렇게 받은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에 대한 건 그 한 사람 이름으로만 확정일자가 들어가니까 되고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나머지 사람이 나눠 가질 거냐에 대한 거는 두 사람이 그냥 그거를 쓰면 된다. 이제 그렇게 두 하는 사람의 걸로. 합의 저기 네,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로 결론이 나서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그거를 안 하고 상가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오늘 궁금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이제 업을 하면서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례를 들면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본인이 공주에 집이 한 채 있고 지금 세종에 여기 이제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농가주택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막 걸쳐 있을 때 뭐부터 처분하는 게 세금으로서 나한테 유리한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면 규제를 안 받는 지역에 있는 거를 팔아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되는 지역은 이제 할증이 붙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러면 그다음에 시골 농가주택이야 해봤자 양도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중과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일단 농가주택을 그렇죠. 농가주택도 옛날에 취득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는 걸 먼저 계산해봐야지. 양도차익이 적게 나온 걸 빨리 팔아서 세금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서면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의뢰하신 분들이 보면은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제 그렇죠.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서면 자료를 다 가져오시고 가족 관계 등본 서류라든가 이런 거 가져오셔서 세대수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대원 중에 또 주택이 있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한 채인데 세대원도 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원 집 때문에 두 채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그 양도차익이 한 5억 정도 나오는 게 있대. 근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건 몇 년을 보유하고 팔면 되냐 뭐 이런 간단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3년 보유였었을 당시는 3년 보유하고 3년 기간 지났어요? 그럼 비과세 받겠죠 했는데 나중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주택이 시골에 있는데 농가주택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주택자 된 거지. 그 말로만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들이 없이 그냥 나 뭐 있으니까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그죠? 내가 가진 게 뭔지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진짜로 상속된 뭐가 있었는데 모르겠거나 이럴 때 이런 걸 내가 가진 거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네. 싼 땅부터 비싼 땅도 다 사봤잖아. 근데 등기부등본을 한번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일단 제가 그 카페에다 링크해 놨는데 제 카페는 아시잖아. 네, 고상철 카페. 제 카페 네. 알죠? 제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가운데다 넣어놨어. 여기 내 토지 집합 건물 찾기라고 있어요. 네, 내 토지 집합 건물 찾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나 몰래 집을 산 게 있을 것 같다. 그럼 궁금할 수 있잖아. 이 인간이 뭘 샀는지.
그래가지고 술을 먹이고 공인인서를 싹 빼와요. 공인인서 딱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럼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나오고 토지 다 나오더라고. 집합건물에서 토지 집합건물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 것도 다 이제 같이 다. 근데 같은 세대로 거의 안 넣잖아 부모님은. 그렇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거의 우리가 근데 세대로 넣지 않기 지금 때문에. 보니까 30, 40대인데 아직 그거를 분리 안 하신 경우들도 그 되게 불리할 텐데 왜 분리 안 하지?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20살이었어. 청약저축이 그 당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 밑에 있으면 내가 가입이 안 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신고 주소로 옮겨줬었어요. 이거 방송하면 되나? 소멸시 20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가입하고 영장도 걸러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해가지고 10년, 20년 돼서 이렇게 헤어나야 자기 재테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내가 왜 세대를 같이 하고 있냐. 세법상은 이제 대신 이제 그 30세입니다. 세법상은 1세대 인정 기준이 네. 3세인데 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3세가 만 3세냐? 예. 세법은 만 30세. 만으로 30세 이상이 되면은 주소 분리가 됐을 때 1세대 인정이 됩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1세대 인정이 됩니다. 그 공법에서는 19세 이상이면은 세대 분리 되는데 만약에 19세 이상인데 만약 이상이 아니야. 세대 분리 못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시키면 돼요. 법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혼인 19세라고 됐어. 네네네. 그럼 이제 미혼이 아니면 결혼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를 빨리 결혼시키는 거지. 뭐 우리는 탈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조정 대상 지역에만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네. 서울에 네, 집이 서울 있고 하나, 네. 세종시에 있다.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 주택수를 줄이는 게 문제인데 증여를 해서 세대원한테 증여를 해서 주택수를 줄인다거나 좀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도 될 만한 그런 주택이 있다면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나머지 주택을 팔면 주택수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닌 그 집을 팔면 되는데 그거는 자가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2년 이상 거주 확인이 또 돼 있어야 돼. 이거는 조정지역과 비정과 상관없이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되고 실제 주택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지금 사실은 국세청에서 지금 체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나 수도요금을 쓰면은 그게 이제 아마 국토부에 다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쓰는 그 아마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돌렸냐 안 돌렸냐, 예. 수도세 썼냐 그런 안 썼냐. 현황 자료가 다 국세청으로 지금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의 주택 현황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거전히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 한참 틀어놓고 일부러 전기 틀어놓고 막 그랬었어요. 예. 쓰는 걸로 보이게. 예, 또 대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고 그다음에 장기간 임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 5% 이상 그 임대를 못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투자 목적이 장기 보유를 해도 되는 목적이면 그 임대가 좋을 거고. 그러면 그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주택수로 안 치는 건가요? 그렇죠. 양도할 때는. 다만 이제 지금 보유세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조정지역일자로 제외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종부세 대상에는 다 들어갑니다. 저희 대답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해드리니까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몰라요 막 이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땄어요? 갑자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 준비할 때 시험 칠 때 그거 다 배우지 않냐고. 그냥 빠른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 세법 문제가 40문제에서 16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 거죠. 제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세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세금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님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좀 덧붙여 드려서 말씀드리신 거는 손님이 이걸 사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임대 목적으로 하면은 장기 보유에 대한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세금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타로 단기 전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일단 그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히 사서 이거 사서 뭐 오르면 내가 나중에 팔아야지 이 정도로 갔는데 반드시 이거를 손님이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어떤 상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이제 봤을 때 거의 이제 등기가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이 안 남은 상황에서 등기가 나고 나면 취등록세가 많아지나요? 그거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만큼 세금이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전에 하는 게 더 싸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듣기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네. 분양권을 사면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마 세종시였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양권을 사면 분양권에 피가 붙죠. 네. 그럼 나중에 이제 피를 주고 샀는데 실제로 이제 잔금을 이 사람이 전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그냥 분양을 받는 거야. 그러면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그때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취득세 납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마지막. 그러면은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냐면 그럼 분양권을 주고 샀을 때 피를 주고 샀잖아요. 네. 그럼 그 피값도 취득금액에 넣어서 신고를 해야 되냐가 이분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이버 수재가 누가 이걸 질문해가지고 왜냐면은 프리미엄만큼 취득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맛있으면 될 걸.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근데 그동안 그걸 보통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관청에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플러스 P가 신고 지금은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되는데. 나온다는 게 그 얘기일 거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P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플러스 P는 더해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빼줘야 그러니까 돼요. 행정관청이 당황스러운 거죠. 많이 받는 거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P도 있어요. 내줘야겠네. 그 마이너스 P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반영한 걸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네. 만약에 이게 만약 비과세 주택이야. 그러면 양도할 때는 오히려 이분 취득세를 내는 게 안 좋죠. 비과세니까. 비과세 받았는데 왜 굳이 취득세가 되냐. 양도세를 줄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만약에 다주택이 돼서 양도할 때 양도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취득세를 그만큼 내면 그 취득세 내는 것은 나중에 경비용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취득세를 더 내는 게 안 좋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그만큼 더 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이 호기심의 질문은 때로는 이게 법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규정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다가 본 거는 그게 1년에 만약에 내가 두 채를 이렇게 팔게 됐다.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제 1년에 우리가 이렇게 팔았을 때. 뭐 만약에 뭐 3월 달에 한번 팔고 7월 달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판 것만큼 또 신고하고 7월 달에 신고하고 그걸 끝날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양도세는 1년 안에 2번 이상 팔게 되면 이걸 다시 합산합니다. 다시 5월 달에 합산해 가지고 더 낼 게 있으면은 추가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하기 싫으면은 그 한 물건을 그 다음에 다음에 파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한 해에 파는 그렇죠. 거는 좋네요. 근데 이제 그걸 딱 그 방법이 무조건 좋은 거냐? 다음에 그래서 내놨는데 안 팔려. 안 팔리면 안 돼. 그것도 잘 문제가 될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팔고 잔금만 다음 해에 치르. 그렇죠. 잔금 시기를 그 다음에 날짜를 조정해야지. 날짜를 조정. 그렇게라도. 네, 언제나 어려운 세금. 그래도 듣고 뭐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 또 다음에 모르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드려야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이제 저기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그럼 제가 구독과 해볼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